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투가 한창이던 순간 미국이 갑자기 태국군 GPS를 꺼버렸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은 태국 전투기들은 중국산 미사일이 기다리는 하늘에서 전멸 직전까지 몰렸죠.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한 그때 위성도 없이 날아온 정체불명의 비행체들이 나타났습니다.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은 그 공격은 산을 넘고 숲을 가르며 적의 핵심 시설만 정확히 파괴했습니다. 미국도 포기한 조건에서 전장을 뒤집은 나라 대한민국. 도대체 무엇이 전쟁의 판을 바꿨을까요? 지금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로렌스입니다. 나토 합동항공작전 항법 검증관으로 25년간 일해왔습니다. 동맹국이 전장 한복판에서 눈을 멀게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새벽 4시 17분, 저는 태국 우타파오 공군기지 지하작전실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12대의 F-16 편대가 캄보디아 국경을 향해 이동하는 궤적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GPS 신호는 안정적이었고 각 기체의 위치 오차는 0.3m 이내로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작전의 검증관이었습니다. 나토에서 파견된 외부 감시자로서 태국 공군이 국제법과 교전,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게 제 임무였어요. 25년간 수많은 하늘을 봐왔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된 작전은 드물었습니다. 태국 공군 조종사들의 훈련 수준은 예상보다 훨씬 높았고 장비 상태도 나무랄 데가 없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검증관님, 커피 한 잔 드시겠습니까? 태국 공군 연락장교 수찬 대령이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그는 이 작전의 성공을 확신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GPS가 살아있는 한 현대전에서 패배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대령. 첫 번째 편대 투하 예정 시각이 언제죠? 4시 42분입니다. 25분 남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4시 18분.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작전실 한쪽 구석에서 알람음이 울렸어요. 처음에는 장비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 곧 작전실 전체에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죠. 뭐야 이게? 수찬 대령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어요. 12대의 F-16 위치 표시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GPS 신호 강도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죠. 0.3m였던 위치 오차가 5m로 뛰더니 곧 신호 없음이라는 빨간 글씨로 바뀌었습니다. 재밍입니다. 캄보디아가 GPS 재밍을 시작했습니다. 기술 장교의 외침에 작전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캄보디아의 전자전 능력으로는 이 정도 광범위한 재밍이 불가능했거든요. 중국제 장비를 사용한다 해도 태국 공군의 GPS 수신기를 이렇게 완벽하게 무력화시킬 수는 없었죠. 그때 제 위성통신 단말기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발신자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였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군용 GPS 코드 차단 실행 완료. 해당 작전 공영 내 미승인 접근 금지. 동맹국이 전장 한복판에서 GPS를 끄는 겁니다. 제가 2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그 한 줄의 메시지로 무너졌어요. GPS는 미국이 제공하는 것이고 미국은 동맹국의 군사 작전을 지원할 것이라는 당연한 전제가 산산조각이 났죠. 그 순간 이 전쟁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됐습니다. 검증관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수찬 대령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하늘에는 지금 12대의 전투기가 날고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정밀 유도 폭탄은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로 변했고 목표물을 찾아갈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복귀시켜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지금 당장 전 편대를 기지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GPS 없이는 정밀 타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찬 대령의 대답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검증관님. 연료가 부족합니다. 지금 복귀하면 캄보디아 영공을 다시 통과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공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상황의 심각성을 온전히 깨달았어요. 태국 공군은 전진도 후퇴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앞에는 GPS 없이 타격할 수 없는 목표물이 있었고 뒤에는 중국산 방공 시스템이 그물처럼 펼쳐져 있었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12명의 조종사가 점점 줄어드는 연료 게이지를 보면서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 어둠 속 어딘가에서 전투기들이 방향을 잃고 떠돌고 있었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25년 동안 GPS는 단 한 번도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1999년 코소보에서 처음 JDAM 폭탄이 구름을 뚫고 정확히 목표물 위에 떨어지는 걸 봤을 때 저는 전쟁의 미래를 목격했다고 확신했어요. 더 이상 민간인 피해를 감수하며 융단 폭격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위성이 안내하는 대로 폭탄이 날아가면 오차는 겨우 몇 미터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GPS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끔 민간용 신호가 재밍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군용 암호화 신호인 P코드가 뚫린 적은 없었죠. 그건 미국이 동맹국에게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그 무기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두가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이 완전히 깨졌어요. 미국은 재밍을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GPS를 끄는 겁니다. 저는 작전실 한쪽 구석에 있는 미군 연락장교를 찾았습니다. 사전 통보는 없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 말 한마디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결정이라는 걸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GPS를 차단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태국 공군 조종사 12명이 하늘에 떠 있는 바로 그 순간에요. 작전실의 분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졌어요. F-16 편대는 캄보디아 국경 30km 전방에서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죠. GPS 없이는 정밀 유도 폭탄을 사용할 수 없었고 무유도 폭탄으로 목표물을 타격하면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했어요. 국제법 위반으로 전쟁 범죄 혐의까지 뒤집어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연료 잔량 보고가 왔습니다. 통신 장교가 말했어요. 선두 편대 기준 작전 가용 시간 47분 남았습니다. 47분.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면서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47분 안에 뭔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12대의 전투기는 연료 고갈로 비상 착륙을 시도해야 했어요. 그리고 비상 착륙 경로에는 캄보디아의 대공 미사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후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찬 대령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 자문관이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한국? 여기에 한국 기술자가 있습니까? 국방기술연구원 소속입니다. GPS 차단 상황을 대비한 대안 시스템을 연구해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GPS 없이 정밀 타격을 한다는 건 25년 경력에 제가 봐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47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에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데려오십시오. 제가 말했어요. 무슨 방법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5분 뒤 한 남자가 작전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민재. 그는 제가 만난 그 어떤 군사 전문가와도 달랐어요. GPS 없이 전쟁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틀렸다는 걸 저는 곧 알게 됩니다. 최민재가 작전실에 들어오기 전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에 찍힌 건 캄보디아 국경 일대의 방공망 배치도였어요. 정찰 위성과 전자정보 수집기가 보내온 데이터를 종합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방어 배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나라든 국경지대에 대공 시스템을 배치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수찬 대령, 이 배치도 언제 업데이트된 겁니까?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2시간 전입니다. 작전 개시 직전에 최종 확인했습니다. 2시간 전이라.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2시간 전에는 분명 이렇게 촘촘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방공망은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특정 지점을 향해 그물을 펼쳐놓은 것 같았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로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말했어요. 기술 장교가 키보드를 두드렸고 잠시 후 화면이 갱신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방공망 배치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HQ-22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4개 대대가 국경선을 따라 호를 그리며 배치되어 있었어요. 사거리 170km의 이 미사일은 중국이 캄보디아에 제공한 최신형 방공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122mm 다연장 로켓포가 빈틈없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화면에 보이는 건 방어 배치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킬존이었죠. 킬존이라는 말은 군사 용어로 사살 구역을 의미해요. 적이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설계된 화력 집중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은 지상전에서 보병을 상대로 구축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캄보디아는 이걸 하늘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HQ-22의 레이더 탐지 범위는 반경 300km였어요. 4개 대대가 서로 겹치도록 배치되면 그 공역에 들어온 항공기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최소 2개 이상의 레이더에 동시에 포착됩니다. 360도 전방위 라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122mm 다연장 로켓은 적어도 침투를 막는 역할이었어요. 고고도로 가면 HQ-22에 걸리고 저고도로 내려오면 로켓 세례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대령, 이 배치가 언제 완성된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수찬 대령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르겠습니다. 2시간 전까지는 분명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투기가 이륙한 직후에 배치를 완료했다는 겁니까? 대령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우리가 출격하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저는 F-16 편대의 현재 위치를 확인했어요. 12대의 전투기는 캄보디아 국경에서 30km 떨어진 지점에서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연료 잔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GPS 신호는 여전히 복구되지 않았죠. 조종사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하늘을 떠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는 완벽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전진한다면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국경을 넘는 순간 HQ-22 레이더에 포착됩니다. 라곤되면 30초 안에 미사일이 날아오죠. 회피 기동을 하면 연료 소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저고도로 내려가면 다연장 로켓에 걸립니다. 후퇴하면요? 수찬 대령이 물었어요. 후퇴 경로에도 방공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가 부족해서 기지까지 못 돌아갑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보십시오. 전진도 후퇴도 착륙도 불가능합니다. 이건 방어가 아닙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이건 사냥입니다. 작전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25년간 수많은 전쟁을 봐왔지만 이렇게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 단독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작전이었어요. 위성 정보, 실시간 전자정찰, 정밀한 타이밍 조율까지. 이건 분명 뒤에서 누군가가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중국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HQ-22도 중국제고 다연장 로켓도 중국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준의 통합 방공망 운용은 캄보디아 단독으로 불가능합니다. 중국 군사고문단이 실시간으로 지휘하고 있을 겁니다. 수찬 대령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상 중국과 싸우고 있는 겁니까? 직접적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죠. 저는 다시 화면을 봤어요. HQ-22의 레이더가 쉴 새 없이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을 훑는 거대한 눈처럼 보였죠. 그 눈이 우리 전투기를 찾고 있었어요. 연료 잔량 업데이트입니다. 통신 장교가 말했어요. 선두 편대 기준 38분 남았습니다. 38분. 9분 사이에 연료가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선의 비행은 직선 비행보다 연료 소모가 훨씬 컸거든요. 바로 그때 레이더 경보 화면에 새로운 신호가 떴어요.
편대장기에서 긴급 통신입니다. 통신장교가 외쳤어요. 라군 경보 발생. 3번기와 7번기가 레이더에 포착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F-16 편대가 선회하는 동안 2대의 전투기가 캄보디아 영공 쪽으로 살짝 밀려난 것 같았습니다. GPS가 없으니 정확한 위치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 순간 HQ-22 레이더가 2기체를 잡았어요. 회피 기동 지시하십시오. 수찬 대령이 외쳤어요. 이미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통신 장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7번기 연료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회피 기동 중 연료 소모가 예상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게 바로 캄보디아가 노린 거였습니다. 우리 전투기를 함정 근처에서 계속 선회하게 만들고 가끔씩 레이더에 잡히게 해서 회피 기동을 유도하는 거죠. 회피할 때마다 연료가 빠르게 소모되고 결국에는 연료 고갈로 추락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함정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었어요. 시간은 처음부터 그들 편이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수찬 대령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GPS 없이는 정밀 타격이 불가능하고 정밀 타격 없이는 방공망을 뚫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공망을 뚫지 못하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 뒷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종사 12명이 죽는다는 거였죠.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25년 경력 동안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GPS만 있으면 저 방공망쯤은 충분히 뚫을 수 있었어요. JDAM 폭탄 몇 발이면 HQ-22 레이더를 침묵시킬 수 있었죠. 하지만 GPS가 없는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건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뿐이었습니다. 그때 작전실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체격이 크지 않았고 표정은 담담했어요. 군복이 아닌 평상복 위에 방탄조끼만 걸친 모습이었죠. 국방기술연구원 최민재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GPS 없이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작전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를 쳐다봤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GPS 없이 정밀 타격을 한다는 건 눈을 감고 관역 한가운데를 맞추겠다는 말과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말했어요. 정확히 어떤 방법입니까? 최민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위성 말고 땅을 기준으로 맞추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32분 후 저는 그가 옳았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최민재는 작전실 중앙에 있는 대형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지형 대조 항법입니다. 폭탄이 투하된 후 내장된 센서가 아래 지형을 스캔합니다. 그리고 미리 저장해둔 3D 지형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비교하면서 자기 위치를 계산하는 거죠. 지형 대조라.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지형 대조 항법이라는 개념 자체는 알고 있었습니다.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사용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그건 미사일에나 쓰는 기술이었어요. 자유낙하 폭탄에 적용한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순항 미사일과는 다릅니다. 최민재가 제 생각을 읽은 듯이 말했어요. 순항 미사일은 비행 시간이 길어서 지형을 여러 번 대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탄은 투하 후 낙하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다른 방식을 썼습니다. 그는 모니터에 이미지를 띄웠어요. 폭탄 하나의 단면도였습니다. 이건 한국이 개발한 KGGB입니다. 활공 유도 폭탄이에요. 일반 폭탄과 달리 날개가 달려 있어서 투하 후 최대 100km까지 활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폭탄 앞부분에 작은 센서가 달려 있었고 중간에는 날개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가 보였습니다. 활공 시간이 길어지면 지형 대조 횟수도 늘어납니다. 최민재가 설명을 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실시간 바람 데이터를 추가했습니다. 폭탄이 낙하하는 동안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측정해서 궤적을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거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작동할지는 전혀 다른 문제였죠. 정확도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어요. GPS 유도 폭탄의 오차가 보통 5m에서 10m입니다. 이 시스템은 그 정도 정확도를 낼 수 있습니까? 최민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시험 환경에서는 오차 2m 이내를 기록했습니다. 시험 환경에서요. 저는 그 말을 강조했어요. 시험장과 실전은 다릅니다. 적의 전자전 방해, 예측 불가능한 기상 조건, 조종사의 긴장 상태. 이 모든 변수가 정확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실전에서 검증하기 위해서요. 저는 그제야 그가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폭탄이 있다는 겁니까? 8발 있습니다. 태국 공군 F-16에 장착할 수 있도록 어댑터도 준비했습니다. 작전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최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자신이 가져온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는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5년간 저는 GPS를 믿어왔어요. GPS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번의 작전에서 단 한 번도 저를 배신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듣도 보도 못한 기술을 믿고 12명의 조종사 목숨을 걸라는 겁니까? 검증관님, 수찬 대령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연료 잔량이 29분 남았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29분. 저는 시계를 봤어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최 연구원. 제가 말했어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 기술이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민재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폭탄이 목표물을 빗나갑니다. HQ-22 레이더는 살아남고 우리 전투기는 여전히 함정에 갇혀 있게 되죠. 그러면 조종사들은 더 위험해집니다. 공격 시도가 실패했다는 건 적에게 우리 위치를 알려주는 것과 같으니까요.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성공하면 살고 실패하면 죽는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확실히 죽는다. 선택지가 그것뿐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왜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개발한 겁니까? GPS는 미국이 제공하는데 왜 굳이 대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까? 최민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1997년입니다. 1997년이요? 그해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한국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경제만이 아니에요.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창문 너머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동맹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결정했습니다. 핵심 기술만큼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겠다고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미국인인 저로서는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미국이 동맹국의 GPS를 끊어버린 이 상황에서 그 말을 부정할 수는 없었죠. 준비된 나라가 됐군요. 제가 말했어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요. 최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비만 한 건 아닙니다. 증명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그리고 오늘 그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다시 봤어요. HQ-22 레이더가 여전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너머에서 우리 전투기를 노리고 있었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12명의 조종사가 점점 줄어드는 연료 게이지를 보면서 누군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료 잔량 24분입니다. 통신 장교가 보고했어요. 24분. 더 이상 고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최민재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 흔들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져온 기술에 대한 확신이 느껴졌죠. 수찬 대령. 제가 말했어요. KGGB 장착을 승인합니다. 2번기와 4번기에 각각 2발씩 장착하십시오. 수찬 대령의 눈이 커졌어요. 진심입니까, 검증관님? 진심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최민재를 돌아봤어요. 최 연구원, 폭탄 장착과 조종사 브리핑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15분이면 됩니다.
좋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최민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태국 공군 정비사들에게 장착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조종사들에게 무선으로 브리핑을 진행했죠.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마치 이 순간을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전쟁의 역사가 바뀔 수도 있겠다고요. GPS에 의존하지 않는 정밀 타격. 그건 미국의 위성 패권에 도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역사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하늘에 떠 있는 12명의 목숨이었습니다. 타겟 좌표 입력 완료했습니다. 최민재가 보고했어요. 1차 목표는 HQ-22 레이더 차량입니다. 이걸 먼저 무력화하면 방공망에 구멍이 뚫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투하 예정 시각은 12분 후입니다. 12분. 저는 다시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떠돌던 전투기들이 곧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전투기들 중 2대가 역사상 처음으로 GPS 없이 정밀 타격을 시도하게 됩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이후 전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투하 30초 전. 통신 장교의 목소리가 작전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모니터에는 2번기의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어요. 조종석 카메라에 찍힌 화면이었죠. 동이 트기 시작한 하늘 아래로 캄보디아 국경지대가 보였습니다. 그 어딘가에 HQ-22 레이더 차량이 있었어요. 투하 20초 전. 최민재는 제 옆에 서서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하지만 태블릿을 쥔 손가락 끝이 살짝 하얗게 질려 있는 게 보였죠. 그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은 그가 수년간 연구해온 모든 것에 시험되었으니까요. 투하 10초 전. 저는 시계를 봤어요. 5시 23분이었습니다. GPS가 차단된 지 정확히 1시간 6분이 지난 시점이었죠. 5, 4, 3, 2, 1. 투하. 2번기 조종사의 목소리가 무선으로 들려왔어요. 폭스1, 폭스1. KGGB 투하 완료. 모니터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폭탄에 장착된 카메라 영상이었어요. KGGB가 F-16에서 분리되는 순간이 찍혀 있었죠. 폭탄은 잠시 자유낙하하더니 곧 날개가 펼쳐지면서 활공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폭탄 카메라에 찍힌 영상은 마치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아래로 지형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숲, 강, 도로. 그리고 멀리서 무언가가 점점 커지고 있었죠. 지형 대조 시작. 최민재가 말했어요. 지금부터 폭탄이 아래 지형을 스캔하면서 자기 위치를 계산합니다. 모니터 한쪽에 숫자들이 빠르게 바뀌고 있었어요. 고도, 속도, 바람 방향, 바람 속도. 그리고 목표물까지 남은 거리. 12km, 10km, 8km. 저는 손에 땀이 차는 걸 느꼈어요. 바람 보정 진행 중. 최민재가 보고했어요. 현재 고도에서 북동풍 12노트입니다. 궤적 보정 적용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GPS 없이 폭탄이 스스로 자기 위치를 계산하고 바람까지 보정하면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25년간 봐온 어떤 무기와도 달랐죠. 목표물까지 5km. 통신 장교가 말했어요. 폭탄 카메라 영상에서 목표물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HQ-22 레이더 차량이었어요. 커다란 안테나가 쉴 새 없이 회전하고 있었죠. 그 레이더가 바로 우리 전투기를 사냥하려던 눈이었습니다. 3km, 2km, 1km. 작전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500m. 최종 보정 완료. 최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충돌 3초 전. 화면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폭발 영상이 정찰 드론 카메라로 전환됐어요. HQ-22 레이더 차량이 있던 자리에 거대한 화염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명중.
통신장교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명중한 건 확실한데 정확도는 아직 분석 중입니다. 최민재가 태블릿을 조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GPS 유도 폭탄의 오차는 보통 5m에서 10m예요. 그 정도면 충분히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죠. 하지만 지형 대조 방식으로 그 정도 정확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분석 완료. 최민재가 말했어요. 그리고 그가 다음 문장을 말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착탄 오차 1.2m. 뭐라고요? 제가 되물었어요. 1.2m입니다. 목표 지점 중심에서 1.2m 떨어진 곳에 명중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GPS 유도 폭탄보다 더 정확한 수치였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수찬 대령이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최민재는 태블릿 화면을 모니터에 띄웠어요. 위성 사진과 착탄 지점이 겹쳐진 이미지였습니다. 빨간 십자 표시가 목표물 한가운데를 거의 정확히 관통하고 있었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4번기 투하 준비 완료. 통신 장교가 보고했어요. 두 번째 목표는 HQ-22 발사대입니다. 레이더를 잃으면 발사대도 무력화되지만 확실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투하 승인합니다. 두 번째 KGGB가 F-16에서 분리됐습니다. 다시 폭탄 카메라 영상으로 전환됐고 저는 또다시 그 놀라운 광경을 지켜봤어요. 폭탄이 스스로 날아가면서 지형을 스캔하고 바람을 보정하고 목표물을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모습이었죠. 목표물까지 3km, 2km, 1km. 최종 보정 완료. 충돌.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났어요. HQ-22 발사대가 있던 자리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미사일 8발이 장착되어 있던 발사대였는데 2차 폭발까지 일어나면서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올랐죠. 분석 중입니다. 최민재가 다시 태블릿을 조작했어요. 저는 이번에는 덜 긴장했습니다. 첫 번째 폭탄이 1.2m 오차로 명중했으니 두 번째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죠. 분석 완료. 최민재가 말했어요. 착탄 오차 2.1m.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2.1m. 첫 번째보다는 조금 벌어졌지만 여전히 GPS 유도 폭탄 수준의 정확도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나았죠. 방공망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수찬 대령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캄보디아 방공망 배치도에서 HQ-22 시스템 하나가 사라져 있었어요. 완벽했던 360도 레이더 커버리지에 빈틈이 생긴 겁니다. 이 경로로 진입하면 됩니다. 최민재가 새로운 비행 경로를 화면에 띄웠어요. 레이더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나머지 HQ-22에 탐지되지 않고 목표 지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어요. 30분 전만 해도 우리는 완벽한 함정에 갇혀 있었습니다. 전진도 후퇴도 불가능했고 12명의 조종사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죠. GPS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만든 폭탄 2발이 그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놀랍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GPS 없이 정밀 타격을 한다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최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수년간의 연구가 증명된 순간이었으니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방공망의 구멍은 뚫었지만 나머지 목표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F-16 편대의 연료 잔량이 아직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탈출 경로가 생겼어요. 그리고 남은 KGGB도 4발이나 있었죠. 계속합시다. 제가 말했어요. 남은 목표물을 처리하고 편대를 복귀시킵니다. 그 후 18분 동안 KGGB 4발이 추가로 투하됐어요.
122mm 다연장 로켓 진지 2곳과 지휘 통제 차량 2대가 파괴됐습니다. 착탄 오차는 각각 1.8m, 2.4m, 1.5m, 2.0m였죠. 모두 GPS 유도 폭탄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정확도였습니다. 캄보디아의 완벽한 킬조는 18분 만에 무너졌어요. 편대 복귀 시작합니다. 수찬 대령이 명령을 내렸어요. 저는 모니터를 보면서 F-16 편대가 레이더 사각지대를 통해 빠져나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12대 모두 무사했어요. 연료는 빠듯했지만 기지까지 돌아가기에는 충분했죠. 전원 생존입니다. 통신 장교가 보고했어요. 작전실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태국 공군 장교들이 서로 껴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최민재를 바라봤어요. 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뭔가 다른 빛이 보였어요. 자부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안도감이었을까요?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어요. 오늘 이후 GPS 없는 전쟁이 가능하다는 걸 세상이 알게 됐다는 것이죠. 전투가 끝난 직후 작전실 분위기는 축제 같았어요. 태국 공군 장교들이 서로 악수를 나누고 누군가는 커피 대신 샴페인을 꺼내들었죠. 12명의 조종사가 전원 생존했다는 소식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솔직히 30분 전만 해도 최악의 상황을 각오했었으니까요. 검증관님 축하드립니다. 수찬 대령이 제게 다가왔어요. 덕분에 우리 조종사들이 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결정만 내렸습니다. 진짜 공로는 저 사람에게 돌려야죠. 저는 최민재를 가리켰어요. 그는 작전실 한쪽 구석에서 태블릿으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축제 분위기와는 거리가 먼 여전히 일하는 모습이었죠. 최 연구원. 제가 다가가며 말했어요. 뭘 하고 계십니까? 일단 쉬어도 될 것 같은데요. 데이터 백업 중입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오늘 투하한 KGGB 6발의 비행 기록, 지형 대조 로그, 착탄 분석 결과. 이 모든 게 귀중한 실전 데이터입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구자다운 태도였습니다. 전투가 끝났다고 일이 끝난 게 아니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작전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태국 군복을 입은 남자 여러 명이 들어왔어요. 선두에 선 사람은 군복이 아니라 양복을 입고 있었죠. 나이는 5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얼굴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차이웃 부총리님. 수찬 대령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시간에 어떻게? 차이웃이라고 불린 남자는 대령의 말을 끊었어요. 작전 관련 모든 기록물을 압수한다. 지금 즉시. 작전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축제 분위기가 얼음처럼 얼어붙었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수찬 대령이 물었어요. 오늘 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조종사 전원이 생존했고 적 방공망을 무력화했습니다. 왜 기록을 압수하시는 겁니까? 차이웃은 대령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다. 자네는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돼.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전투에서 이긴 직후에 기록을 압수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공유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그걸 숨기려 하고 있었어요. 신뢰합니다. 제가 앞으로 나섰어요. 저는 나토 합동항공작전 항법 검증관 마이클 로엔스입니다. 이 작전의 공식 감시자로서 질문이 있습니다. 차이웃이 저를 돌아봤어요. 그의 눈에서 불쾌함이 느껴졌습니다. 외부인이 끼어들 문제가 아닙니다. 외부인이 아닙니다. 저는 이 작전의 합법성을 검증하기 위해 나토에서 파견된 사람입니다. 작전 기록 압수는 제 임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왜 기록을 압수하려는 겁니까?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차이웃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국가안보 사안이다. 그 이상 설명할 의무는 없다. 국가안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25년간 여러 나라의 군사작전을 봐왔어요. 그 경험으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국가 안보라는 말은 진실을 숨기고 싶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핑계라는 겁니다. 최 연구원.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데이터 백업은 완료됐습니까? 최민재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주변에 이미 차이웃이 데려온 군인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태블릿을 넘겨라. 군인 중 하나가 말했어요. 최민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손가락이 태블릿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한국국방기술연구원 소유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태국 정부의 압수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태국 영토에서 수집된 데이터다. 압수 권한은 우리에게 있다. 차이웃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순순히 넘기면 문제없이 끝난다. 하지만 거부하면. 그는 말을 끊고 최민재를 노려봤어요. 한국과 태국의 외교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저는 그 협박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방금 전까지 이 사람들은 죽음 직전에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함정에 걸려서 전투기 12대가 추락할 뻔했죠. 그걸 구한 게 바로 저 태블릿에 담긴 기술이었어요. 한국이 수년간 연구해서 만든 KGB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작전실은 장례식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기술을 빼앗으려 한다고요? 잠깐만요. 제가 차이웃 앞을 가로막았어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 미군이 GPS를 차단한 거 알고 계셨습니까? 차이웃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으니까 묻는 겁니다. 미군이 동맹국 작전 중에 GPS를 끊는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 사전에 정보를 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타이밍이었어요.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그리고 캄보디아의 방공망 배치도 이상했습니다. 우리 전투기가 이륙한 직후에 완벽한 킬존이 구축됐어요. 마치 누군가 우리 작전 계획을 미리 알려준 것처럼요. 작전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차이웃에게 쏠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곧 창백하게 변했죠. 헛소리하지 마라.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를 모함하려는 거냐? 모함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늘 작전 기록에는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GPS 차단 시점, 방공망 배치 변화, 통신 기록. 그걸 분석하면 누가 정보를 흘렸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압수하려는 거 아닙니까? 차이웃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외국인을 당장 내보내라. 그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찬 대령도 다른 장교들도 얼어붙은 채 서 있었죠. 부총리님. 수찬 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검증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단 조사가. 닥쳐. 차이웃이 대령에게 고함을 질렀어요. 자네 계급장 떼고 싶어?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돼. 그 순간 최민재가 움직였어요. 그는 태블릿을 군인에게 건네는 척하다가 갑자기 화면을 몇 번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내려놓았죠. 가져가십시오. 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차이웃이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군인이 태블릿을 집어들었죠. 현명한 선택이다. 차이웃이 말했어요. 이 일은 없던 걸로 하지. 오늘 작전은 성공적이었고 그게 끝이야. 추가 조사는 필요 없어. 그는 돌아서서 작전실을 나가려 했어요. 저는 최민재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표정에는 절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다른 감정이 보였어요. 저는 그게 뭔지 바로 알아차렸죠. 확신이었습니다. 최 연구원. 제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방금 뭘 한 겁니까? 그는 저를 돌아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KGB에는 백업 시스템이 있습니다. 백업 시스템이요? 폭탄 자체가 데이터 저장 장치입니다. 투하되는 순간부터 착탄까지 모든 비행 기록이 폭탄 내부 칩에 저장돼요. 그리고 그 칩은 그는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봤어요. 아직 캄보디아 땅에 박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태블릿의 데이터는 빼앗겼지만 진짜 기록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차이웃도 손댈 수 없는 곳에 있었죠. 전쟁은 이겼습니다. 최민재가 말했어요. 하지만 기록은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하늘에서의 전투는 승리했지만 이제 다른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진실을 숨기려는 자들과 그걸 밝히려는 자들 사이의 전쟁이었죠. 그리고 그 전쟁의 열쇠는 캄보디아 땅에 박힌 작은 칩에 있었습니다. 차이웃이 떠난 뒤 작전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어요. 태블릿을 빼앗긴 최민재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표정에서 절망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죠. 최 연구원. 제가 다가가며 물었어요. 아까 태블릿 넘기기 전에 뭔가 했습니다. 뭘 한 겁니까? 마지막 전송을 실행했습니다. 마지막 전송이요? 그가 저를 돌아봤어요. KGGB에는 통신 모듈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투하 후 실시간으로 비행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예요. 그런데 착탄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작동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어요. 착탄 후에도요? 탄두와 별개로 데이터 저장 모듈은 분리되어 생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캄보디아 땅에 박힌 잔해 4개가 위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까? 살아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최민재가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어요. 스마트폰보다 조금 큰 크기의 안테나가 달린 송수신기였습니다. 방금 제가 암호화를 해제하고 국제 공용 주파수로 전환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전 세계로 송출된다는 건 이 데이터를 누구든 받아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언론도 전부요. 잠깐만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이 데이터에는 미군의 GPS 차단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캄보디아 방공망이 우리 작전에 맞춰 활성화된 시점도요. 이게 공개되면 국제 문제가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민재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게 목적이니까요. 저는 그제야 오늘 벌어진 일의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GPS 차단은 단순한 기술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태국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너희는 우리 없이 전쟁도 못한다는 메시지요. 최근 몇 년간 태국은 중국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산 잠수함 구매, 1대1로 참여, 합동 군사훈련 확대. 미국 입장에서는 동남아의 핵심 동맹국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이용한 겁니다. 태국이 캄보디아와 충돌하는 순간 GPS를 끊어버려서 태국군을 무력화시키고 그러면 태국 군부 내 친미파가 역시 미국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일 테고 정권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었죠. 그런데 캄보디아의 함정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제가 물었어요. 방공망이 우리 작전에 맞춰 완벽하게 배치됐습니다. 그건 미국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중국입니다. 최민재가 말했어요. 캄보디아는 이미 중국의 위성국이나 다름없습니다. 1대1로로 인프라를 장악당했고 군사기지 사용권까지 넘겨준 상태예요. 중국은 캄보디아를 통해 태국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이웃이요. 최민재가 말을 이었어요. 그는 단순한 친중 정치인이 아닙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큰손이에요. 이번 작전이 실패하면 태국 군부의 책임을 물어서 자신이 권력을 장악하려 했을 겁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압수한 건 중국의 KGGB 기술을 넘기려는 거였죠. GPS 없이 정밀 타격이 가능한 기술이에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위성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미국은 동맹국을 길들이려 했고 중국은 그 혼란을 이용해 기술을 빼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12명의 조종사가 죽을 뻔했죠. 모두가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 공개하는 겁니까? 네. 미국도 중국도 차이웃도 전부 드러나야 합니다. 최민재가 송수신기 화면을 보여줬어요.
전 세계 지도가 떠 있었고 여러 지점에서 신호 수신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도쿄, 괌, 다윈, 싱가포르. 미군 태평양 사령부 산하 통신 시설들이 신호를 잡았습니다. 미국이 먼저 받았군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베이징, 상하이, 하이난. 중국 인민해방군 통신시설에서도 수신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에 새로운 점들이 나타났어요. 로이터, AP, AFP. 국제통신사들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신호를 잡았습니다. 지금쯤 분석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 순간 작전실 통신 장비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긴급 연락입니다. 통신 장교가 외쳤어요. 태국 공군 사령부의 GPS 관련 상황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찬 대령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미국이 먼저 움직인 거예요. 데이터가 확산되기 전에 상황을 통제하려는 거였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CNN 속보입니다. 누군가 작전실 TV를 켰어요. 화면에 긴급 뉴스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충돌 중 미군 GPS 차단 의혹 제기. 익명의 출처에서 유출된 군사 데이터 분석 중. 30초 후 BBC도 같은 내용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NHK, 알자지라, 도이체벨레가 뒤를 이었죠. 검증관님. 최민재가 저를 돌아봤어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토 공식 감시자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가 조작이 아니라는 걸 확인해줄 제3자가 있어야 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이건 제 경력을 거는 결정이었습니다. 나토 검증관이 특정 상황에 대해 공개 증언을 한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잘못하면 저는 해임될 수도 있었어요. 미국 정부와의 관계도 완전히 틀어질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너무 많은 걸 봤어요. 동맹국을 배신한 미국, 혼란을 이용하려 한 중국, 그리고 그 사이에서 목숨을 잃을 뻔한 12명의 조종사. 이 모든 진실이 묻히면 같은 일이 또 일어날 겁니다. 녹음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저는 카메라 앞에 섰어요. 최민재가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토 합동항공작전 항법 검증관 마이클 로엔스입니다. 저는 오늘 태국 우타파오 공군기지에서 벌어진 모든 상황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미군이 작전 중인 동맹국의 GPS를 사전 통보 없이 차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캄보디아의 방공망이 작전 직후 완벽한 킬존을 형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태국 내부에서 작전 정보가 유출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금 송출되고 있는 데이터는 한국의 주장이 아닙니다. 태국의 입장도 아닙니다. 이건 데이터입니다. 시간과 좌표와 숫자로 이루어진 팩트예요. 그리고 저는 나토 검증관으로서 이 데이터의 진위를 확인합니다. 녹화가 끝났어요. 최민재가 영상을 KGB 통신 모듈을 통해 전송했습니다. 15분 후 제 얼굴이 CNN 화면에 떴어요. 나토 검증관, 미군 GPS 차단 사실 확인이라는 자막과 함께요. 작전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TV를 바라봤어요. 수찬 대령도 기술 장교들도 최민재도. 저도 제 얼굴이 나오는 화면을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저는 방금 25년 경력을 걸고 진실의 편에 섰습니다. 중국 외교부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통신 장교가 외쳤어요. TV 화면이 전환됐어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등장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명백히 조작된 것이며 중국과 캄보디아의 정당한 방위 활동을 모함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허위 정보 유포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30분 후 미 국방부도 긴급 브리핑을 열었어요. 우리는 해당 시간대에 특정 지역의 군용 GPS 신호를 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의 일환이었으며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두 나라의 반응을 보면서 쓴웃음이 나왔어요. 중국은 조작이라 하고 미국은 점검이라 합니다. 둘 다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이제 세계가 보고 있었어요. 데이터는 이미 퍼져나갔고 제 증언도 공개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통신 장교가 보고했어요. 프랑스와 영국이 공동으로 요청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봤어요. 캄보디아 땅 어딘가에서 작은 폭탄 잔해들이 여전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다 될 때까지 진실을 송출하고 있었죠. 이제 시작입니다. 최민재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폭풍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 폭풍은 누군가를 집어삼킬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폭풍은 예상보다 빠르게 몰아쳤어요. 프랑스와 영국이 요청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12시간 만에 소집됐습니다. 이례적인 속도였어요. 보통 이런 회의는 며칠씩 조율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모든 이사국이 즉각 동의했죠. 그만큼 사안이 심각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우타파오 공군기지 작전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제 얼굴이 몇 시간마다 화면에 나왔거든요. 나토 검증관 마이클 로웬스, 미군 GPS 차단 직접 확인이라는 자막과 함께요. 검증관님, 수찬 대령이 다가왔어요. 안보리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작전실 대형 화면에 뉴욕 유엔 본부 회의장이 떠 있었습니다. 15개 이사국 대표들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평소의 외교적 미소는 찾아볼 수 없었죠. 미국 대표가 발언합니다. 화면 속 미국 대사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미합 중국은 해당 시간대의 GPS 신호 조정이 정기 시스템 점검이었음을 재차 강조합니다. 이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조치가 아니었으며 사전 통보 절차의 누락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유감이라고요? 프랑스 대사가 끼어들었어요. 동맹국 전투기가 작전 중인 상황에서 GPS를 차단하고 그게 절차 누락입니까? 12명의 조종사가 죽을 뻔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미국 대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프랑스 대표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GPS 조정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캄보디아의 도발적 군사 행동과 그 배후에 있는 세력입니다. 미국이 화살을 중국으로 돌리려는 거였어요. 중국 대사가 즉시 반격했습니다. 미국 대표의 발언은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며 소위 유출된 데이터라는 것은 명백한 조작입니다. 조작이라고요? 영국 대사가 말했어요. 나토 검증관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 검증관은 미국인이에요. 중국 측 인사가 아닙니다. 중국 대사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검증관 개인의 판단이 국제사회의 공식 입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국제조사를 요구합니다. 좋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말했어요. 독립적 국제조사에 동의합니다. 단 조사 대상에는 캄보디아 방공망에 대한 중국의 기술 지원 여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어요. 중국 대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TV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광경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두 강대국이 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충돌하다니요. 데이터의 힘이었습니다. 숨길 수 없는 기록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태국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방콕에서 속보입니다. TV 화면이 전환됐어요. 태국 수도 방콕의 정부 청사 앞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모여 있었죠. 차이웃 부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차이웃 부총리가 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 속 시위대의 플래카드를 봤어요. 배신자를 처벌하라, 조종사들의 피값을 받아내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어요. 태국 국방부 장관이 기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작전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조사할 것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입니다. 기자가 질문했어요. 차이웃 부총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까? 장관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예외는 없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최민재가 제 옆에서 말했어요. 그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태국 정부가 자국 부총리를 수사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내부 압력이 엄청났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겠죠. 맞습니다. 차이웃은 정치적 큰손이에요. 군부와 재계의 인맥이 넓고 중국과 미국 양쪽에 연줄이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누구도 그를 건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전 세계가 보고 있으니까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를 바라봤어요. 태국의 뜨거운 햇살이 작전실 안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24시간 전만 해도 이 기지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상황이 급변했어요. 차이웃 부총리가 공관을 떠났습니다. 통신장교가 보고했어요. 현재 수완나품 국제공항으로 이동 중이라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도주하려는 겁니까? 수찬 대령이 물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베이징행 항공편을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베이징행이라. 저는 코웃음이 나왔어요. 중국으로 도망치려는 거였죠. 그동안 그가 누구와 손을 잡고 있었는지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었습니다. TV가 긴급 속보로 전환됐어요. 차이웃 부총리가 출국을 시도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경찰과 군 헌병대가 공항으로 이동 중입니다. 화면에 공항 모습이 떴어요.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국제선 터미널 앞에 멈춰 있었습니다. 경찰차와 군용 차량이 그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죠.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통신장교가 말했어요. 국가반역 및 기밀 누설 혐의입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검은색 승용차 문이 열렸습니다. 차이웃이 내렸어요. 어제 작전실에서 봤던 그 오만한 표정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창백하고 지친 얼굴이었죠. 경찰들이 그에게 다가갔어요. 잠시 대치가 있었습니다. 차이웃이 뭔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며 항의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이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차이웃 부총리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뉴스 앵커가 외쳤어요. 베이징행 항공편 탑승 직전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혐의는 국가반역 및 기밀 누설입니다. 작전실 안에 있던 태국 공군 장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안도의 한숨인지 분노의 탄식인지 저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끝났군요. 수찬 대령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민재가 대답했어요. 차이웃은 시작일 뿐이에요. 그 뒤에 있는 네트워크가 진짜 문제입니다. 그에게 정보를 전달한 사람들, 중국 측 접선책, 태국 군부 내 협력자들. 이제 그들을 추적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적어도 한 명은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면 나머지도 드러나겠죠. 최민재는 창문 너머를 바라봤어요. 숨길 수 없는 기록은 결국 사람을 잡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캄보디아 땅에 박힌 작은 폭탄 잔해들이 보낸 신호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온 데이터가 한 나라의 부총리를 감옥에 보냈어요. 밤이 깊어졌어요. 저는 숙소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 하늘 어딘가에 GPS 위성들이 떠 있겠죠. 제가 25년간 믿어왔던 그 위성들이요. 하지만 오늘 저는 배웠습니다. 위성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 도구를 쥔 손이 누구냐에 따라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족쇄가 될 수도 있죠. 미국은 오늘 그 도구로 동맹국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도구 없이도 싸울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나토 본부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로렌스 검증관 48시간 내로 브뤼셀로 귀환하십시오.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제가 한 행동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겠죠. 어쩌면 해임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는 진실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다시 해야 한다면 저는 똑같이 할 겁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 대회의장이었어요. 저는 27개국 대표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경력 25년 중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죠. 청문회라는 이름이었지만 사실상 재판이나 다름없었어요. 로렌스 검증관. 의장이 말했어요. 당신은 나토의 공식 직위를 이용해 특정 국가 편향적인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의장님, 저는 편향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사실이라고요? 네. GPS 차단은 사실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방공망의 완벽한 킬존 형성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KGB가 그 상황을 돌파한 것도 사실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25년간 나토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그 25년 동안 저는 GPS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날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KGB의 비행 데이터였습니다. 투하부터 착탄까지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죠. 이 폭탄은 GPS 신호 없이 날아갔습니다. 위성의 도움 없이 오직 지형과 바람만을 기준으로 목표물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결과는 이겁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1차 투하, 착탄 오차 1.2m. 2차 투하, 착탄 오차 2.1m. 3차부터 6차까지 평균 오차 1.9m.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군사 전문가들로 가득한 이 자리에서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GPS 유도 폭탄의 평균 오차가 5m에서 10m입니다. 한국의 KGB는 GPS 없이 그보다 더 정확했어요. 저는 화면을 바꿨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던 군사 상식으로는요.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로렌스 검증관,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개발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GPS는 미국이 동맹국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왜 굳이 대체 기술을 만들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태국에서 최민재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1997년입니다. 1997년이요? 그해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았고 국가 경제가 붕괴 직전까지 갔죠. 그 경험이 한국을 바꿨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한국인들은 그때 배웠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동맹이라도 위기의 순간에는 자국 이익을 우선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핵심 기술만큼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겠다고요.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KGB는 그 결심의 결과물입니다. 한국은 20년 넘게 이 기술을 연구해 왔어요. GPS가 끊기는 상황, 위성이 파괴되는 상황, 동맹국이 등을 돌리는 상황. 그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날 그 대비가 빛을 발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말했어요. 검증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군사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까지 현대전은 GPS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밀 유도무기, 드론, 미사일, 함정. 모든 것이 위성에 의존했죠. 그리고 그 위성은 미국이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어요.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GPS 없이도 전쟁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위성이 없어도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저는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권력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GPS를 쥔 나라가 전쟁의 스위치를 쥐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독점이 깨졌습니다. 영국 대표가 물었어요. 한국이 이 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한국 정부 관계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한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원하는 나라가 한둘이 아닐 거예요. 청문회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최민재였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한국 국방부에서 나토의 기술 브리핑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담당자로 왔어요. 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자부심이 느껴졌죠. 청문회 잘 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검증관님. 진실을 말해주셔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건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진짜 일을 한 건 당신이에요. 당신과 당신 나라가요. 최민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준비했을 뿐입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으니까요. 알고 있었다고요? 동맹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도 싸울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경외감이었을까요? 저는 25년간 미국의 GPS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위성은 항상 거기 있을 것이고 동맹은 항상 작동할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으면서도 대비했어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그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방법을 찾았죠. 20년 넘게 묵묵히 기술을 쌓았고 그 기술이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증명해냈습니다. 최 연구원. 제가 말했어요.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것뿐이에요. 주변에 강대국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북한까지. 우리는 항상 위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창문 너머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땅이 좁고 자원이 없으니까 머리로 싸워야 했어요. 반도체도 배터리도 조선도 그리고 EKGGB도 전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오래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요. 면적은 세계 109위. 인구는 5천만 명. 천연자원은 거의 없고 분단 국가로서 북쪽에는 핵을 가진 적대국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불리한 조건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해낸 일들을 보세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반도체는 세계 1위, 조선도 1위, 배터리도 1위. K-팝과 영화는 전 세계를 휩쓸었고 이제는 군사기술까지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최민재의 말을 떠올렸어요.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그게 답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민족이었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 금을 모아서 나라를 구했고 그 뒤로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며 기술 자립에 매달렸죠. 그 집념이 오늘의 KGGB를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나토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제 해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증언이 나토 검증 체계의 신뢰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정치적 타협의 결과였겠지만 저는 안도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토 회원국 7개국이 한국의 KGGB 기술 협력을 요청했어요.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유럽의 핵심 국가들이었습니다. 미국은 불편해했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이미 세계가 봤으니까요. GPS가 언제든 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 그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뉴스를 보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20년 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국의 작은 연구소에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묵묵히 연구하고 실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했던 사람들. 그들의 노력이 마침내 빛을 봤어요. 한 달 후 저는 서울에 있었어요. 한국 국방부의 초청으로 KGGB 개발팀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연구소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곳에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건물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서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가 KGGB가 태어난 곳입니다. 최민재가 안내하며 말했어요. 저는 연구실을 둘러봤어요.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모니터 앞에서 실험실에서 회의실에서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있었죠. 이 사람들이 전부 네. KGGB 개발에 참여한 핵심 인력들입니다. 엔지니어, 물리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항공 전문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한 연구원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모니터에서 뭔가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작업 중입니까? 그가 대답했어요. 다음 버전 개발 중입니다. 오차를 1m 이내로 줄이는 게 목표예요. 1m요? 지금도 충분히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충분하면 안 됩니다. 계속 더 나아져야 해요. 멈추면 뒤처지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이게 한국이구나 하고요. 멈추지 않는 나라.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내일의 도전을 준비하는 민족. 연구소를 나서면서 저는 최민재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데 왜 계속 달립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는 섬이 아니니까요. 섬이 아니라고요? 영국이나 일본은 바다가 있어서 외부의 침략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륙에 붙어 있어요. 역사적으로 수백 번의 침략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강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는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봤어요. 기술은 우리의 성벽입니다. 옛날에는 돌로 성을 쌓았지만 지금은 기술로 성을 쌓아요. 그 성이 높을수록 우리는 안전합니다. 저는 서울을 떠나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고층 빌딩들, 깨끗한 거리,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KGGB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기술을 준비하고 있었죠. 극초음속 미사일, 무인 전투기, 우주감시 시스템. 끝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후 세계는 달라질 거라고요. GPS 시대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위성에 의존하는 전쟁의 시대가 저물고 있었죠.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 것은 한국이었어요. 작은 나라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나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 저는 25년간 수많은 나라의 군대를 봐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인상 깊은 나라는 없었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어요. 저 구름 위 어딘가에 GPS 위성들이 떠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 위성들은 예전만큼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위성이 꺼져도 싸울 수 있다는 것을요. 동맹이 배신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실은 어떤 권력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요. 오늘 이후 전쟁은 위성보다 진실을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캄보디아 땅에 박힌 작은 폭탄 잔해들이 그걸 증명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록은 영원히 남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나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저는 진실의 편에 설 용기를 얻었으니까요.